방과 후 여우 괴담부 선배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줘. 첫 번째 괴담입니다. 직장 동료의 실종. 어? 걔가 회사에 안 나왔어요? 일주일 전부터 안 나왔어. 뭔가 아는 거 있어? 확실히 안 나온 게 맞긴 한데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안 나오고 말이야. 이쪽에서 연락을 취해도 대꾸도 없어. 그 녀석이라면 무책임한 행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연락을 해봐도 전혀 받질 않으니까 네가 연락해볼래? 그 녀석 혼자 자취하는 것 같으니까 무슨 일 생겼을지도 모르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해볼까? 안 받네. 일단 라인이라도 해둘까? 최근에 회사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괜찮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뭐 좀 사들고 갈게.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다시 일하러 가야지. 다 됐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지. 그 친구한테서는 연락이... 안 왔네. 읽지도 않고 말이야. 일단 상사에게 보고해둘까? 저게 그 친구 말입니다. 전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걸까요? 가족에게 연락은 해보셨나요? 가족분들에게 연락해봤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셔서. 이대로라면 경찰에 연락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오늘 집에 가면서 그 녀석 아파트에 들러보겠습니다. 몇 번 그 녀석 집에서 술 마신 적이 있어서 위치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나도 같이 갈게. 동료의 아파트. 여깁니다. 일단 불러내볼까?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 어떡하죠? 일단 여기 관리하는 부동산에다가 연락해볼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뭐라 하던가요? 그 녀석 이번 달 집세도 안 낸 것 같아. 매달 정해진 날에 냈던 것 같던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부동산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더라고. 일단 부동산 분들이 온다는 것 같아. 수고했어. 집에 가도 괜찮아. 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희도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이사 오고 4년째입니다만 한 번도 집세가 늦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었군요. 실은 그 녀석 입사 후에 무단 결근은 고사하고 지각도 한 적 없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쓰러져 있는 게 아닌지 정도만 확인할 수 없을까요? 그건 좀... 물론 그렇겠죠. 일단 가족분들과 얘기해서 경찰에 사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는 늦어버리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다 큰 어른이 단지 연락 안 된다는 걸로 움직여 줄까요? 뭐 어렵긴 하겠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확실히. 일단 본가의 가족분들과 얘기해서 결정할게.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미안해.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 괜찮습니다. 뭐야, 여자 때문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어서 가봐. 아니요. 그냥 돈이 없을 뿐인데요. 뭐야, 그런 문제였어? 오늘은 내가 사줄게. 죄송스러워서. 괜찮아. 그냥 맛있게 먹기나 해. 감사합니다. 맞다. 저 이 근처 맛있는 고깃집 알고 있어요. 거기로 가시겠어요? 갑시다. 그러면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날. 어때? 뭔가 연락 온 거 있었어? 아니요, 전혀요. 가족분들이랑 얘기해 보셨나요? 보증인인 어머니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아파트에 들어가 보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군요. 일단 그거 기다려보자고. 그건 그렇고. 야 임마! 어제 먹은 안창살 간 만큼 일해! 네?
이틀 후, 그 녀석 어머니랑 이야기해서 부동산이랑 같이 방에 들어가 봤는데 말이야. 어떻던가요? 없었어. 방도 깨끗한 상태였고 뭔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아, 진짜 무슨 일일까요? 그 녀석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해서 일단 찾아본다고 하긴 했는데 찾으면 좋겠습니다만 뭔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고맙다. 한 달 후. 야야, 그 녀석 찾았어! 아, 네? 진짜요? 그래. 어디서요? F현 섬에서 비틀비틀 거리고 있던 걸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어. 아, 다행이다. 그래, 진짜 다행이야.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자세한 건 못 들었는데 지금은 F현 병원에 입원 중이니까 못 만날 것 같아. F현이면 신칸센으로 3-4시간 걸리겠네요. 만나러 가도 입원 중이라 못 만날 테지만. 면회 가능해지면 만나러 가실래요? 당연하지. 너도 갈래? 당연히 만나러 가야죠. 일주일 후. 지금 그 녀석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말이야. 안 돼. 아무래도 그 녀석 기억 상실인 것 같아. 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나도. 어머님의 말에 의하면 그 녀석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머님에 관한 것도. 어머님께 들었어. 아들이 가혹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을 잃고 방랑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더라고. 그건 블랙 기업이냐고 돌려 말한 거네요. 우리 블랙 기업이냐? 월급은 적어도 일 자체가 쉬워서 블랙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말이나 공휴일도 쉬고 그 녀석도 저도 거의 잔업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군. 다행이네. 월급은 적지만요. 월급은 적지만요! 그건 그렇고 좀 더 있으면 면회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가보려고. 정말요? 저도 따라갈게요. 고맙다. 어머님께도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도 돕겠습니다. 월급은 적어도 화이트 기업이라고 말할게요. 이 녀석. 한 달 후. 그건 그렇고 F현은 뭐네요. 신칸센으로도 4시간은 좀 빡세네. 우리가 출장 같은 게 거의 없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기가 맑아서 좋네요. 저거 보세요. 역 앞에 공룡이 있어요. 공룡이. 움직인다. 공룡이 움직여요. 개 멋있어. 일단은 택시 타자. 안 돼? 헤이, 택시! 컴온! 여고생들. 저건 뭐야? 마지 우케르. 마지? 좀 와라운 데스케도. 그 말투 그만하라고. 쪽팔리잖아. alright, alright.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그 녀석의 상사입니다. 항상 신세지고 있어요. 그 녀석의 엄마입니다. 감사해요. 이것저것. 잘 부탁드립니다. 오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녀석 상태는 어떤가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머니가 인사를 받고 당황한 이유는 이 오스 같은 게 일본에서는 운동하는 남자애들끼리 쓰는 인사말 같은 거라서 어머니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상태는 완전 괜찮아요. 전신을 검사해봤는데 안 좋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억만... 네, 아직 돌아오질 않아서 저에 관한 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화장실에 갔다 오겠습니다. 아들과 만나주세요. 괴롭네요. 괴로워.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괜찮냐?
잘 지내고 있는 거냐? 네. 당신들이 제가 일하던 회사분들인가요? 어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분께 그렇게 들어서요. 저기... 있잖아. 네. 혹시 착각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제가 기억을 잃은 듯해서. 너 누구야? 끝. 참고로 실화야. 해결된 게 아니라 이 이상은 잘 몰라. 진짜 머리가 이상해진 건가 싶었어. 언제적 이야기야? 몇 년 전 이야기. 왜 거기서 동료 찾는 거 포기한 거야? 포기고 뭐고 경찰이 이 사람이 맞아 라고 하고 어머니도 내 아들이 맞아 라고 하는데 그 이상 뭘 어떻게 하냐고. 그 동료는 이름도 주소도 아예 다른 사람이었어? 이름도 같았고 주소도 같았고 혈액형도 같았어. 다른 건 얼굴뿐이지.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성형이라도 한 거 아냐?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증언이 이상해지는 건가? 나랑 상사도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어. 야쿠자나 비슷한 거랑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멀리 튀려던 게 아니라나 라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해지더라고. 그 녀석 어머니는 그 녀석에 대해 우리가 아는 그 녀석이라고 하더라고. 나랑 상사가 아는 그 녀석이랑은 전혀 다른데 말이야. 뭔 소린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겠어. 동료의 주소나 가족이나 혈액형이나 DNA나 전부 같았다고 하더라고. 단지 나랑 상사가 아는 그 녀석이 아니었을 뿐. 너무 가혹한 일을 당해서 인상이 바뀌었다던지. 그 정도는 아니었어. 박보검이 김우빈이 된 느낌? 동료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회사를 다닌 건지 아니면 기억 상실 모자가 동료가 되려고 그러는 건지. 동료가 발견된 곳은 오시마라는 곳이야. 그 섬을 돌아다니다가 살자 방지센터 사람이 살자 하려는 사람인 줄 알고 보호하고 있었대. 이거 그거네. 기억 상실한 사람, 가짜 동료랑 글쓴이가 말한 동료, 원래 동료가 사실은 동성애자고 원래 동료가 불법 입국자라던가 그런 거라서 가짜 동료의 허가를 받아 명의를 빌려서 취업했던 거야. 근데 결국 둘이 싸워서 원래 동료가 가짜 동료를 때려서 가사 상태에 빠진 거지. 패닉에 빠져서 가짜 동료가 죽은 줄 안 원래 동료는 도주한 거고. 어머니는 진짜였어? 어머니는 진짜였어. 평범한 공무원이었어. 그 동료의 어머니는 얼굴이 바뀌었다던가 이야기 안 했어? 아무래도 괴로울 때여서 자세히 묻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아들이라고 했어. 상사에게 건너들었는데 DNA 친자 검사? 또 확실했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안 맞아.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로 이치에 안 맞아. 그것뿐만이라면 다행인데 억지로 납득이 갈 만한 이야기도 생각이 안 나서 기분이 더럽단 말이지. 어떤 이유로 명의를 빌려서 빌린 쪽은 그냥 실종. 그 타이밍에 우연히 빌려준 쪽이 기억 상실이라던가. 동료 어머니랑 가짜 동료가 공범으로 동료를 살해. 동료 어머니가 협력해서 가짜 동료가 동료인 척 하는 거다.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 동료가 애초부터 이상했던 건가? 어머니가 이상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딱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네. 아무도 뭔가 괴로운 일이 있어서 살자 하려다가 실패해서 기억 상실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가 공무원인 시점에서 신분을 뺏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 다만 동료가 기억 상실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얼굴이 바뀌었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돼. 오컬트적으로도 범죄적으로도 의미를 모르겠어. 차라리 사실은 글쓴이랑 상사가 맨헤라여서 동료의 환영을 본 것이다 라는 게 현실적일지도. 진짜 그렇다니까. 아예 납득이 안 돼. 솔직히 오컬트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차라리 우주인에게 납치당해서 개조당한 거라고 하는 게 더 설명이 될 정도라니까. 글쓴이가 회사가 통째로 살짝 다른 세계선으로 벗어나서 동료만이 남겨졌다던가 하는 게 더 현실성 있어 보이네. 증거가 형태로서 확인된 정보. 동료 어머니와 동료가 모자 관계. 동료 집의 부증인이 동료 어머니. 불확정적인 정보. 글쓴이와 상사가 알고 있는 동료와 발견된 동료의 얼굴이 다르다.
글쓴이와 상사가 알고 있는 동료의 집은 발견된 동료의 집. 기억 상실은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좋을까? 어째서 어머니는 얼굴이 바뀌었는데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걸까?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거꾸로잖아.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동료의 얼굴이 원래 동료의 얼굴이고 글쓴이 회사 측이 인식하고 있는 얼굴이 원래 얼굴이랑 다르다는 거잖아. 한 개의 명의를 둘이서 사용한 것일지도? 그러면 동료의 실종과 기억 상실이 잘 설명이 안 되지 않아? 죽일 목적이었지만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라면 신칸센으로 4시간이나 걸리는 곳에 있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 범죄적인 쪽으로 생각해도 오컬트적인 쪽으로 생각해도 복수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성립이 안 돼. 진짜 기억 상실인지 어떤지 모르는 거 아니야? 명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고향에 귀성한 후 기억 상실한 척하고 다툼을 덮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어때? 의사가 진단할 정도의 기억 상실 연기할 수 있다면 그건 영화에서의 스파이급이지. 기억에 관해선 검사했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건강하지만 기억만은 애매한 표현만 했지. 어머니를 올릴 정도의 연기를 보통의 일반인이 가능할까? 어머니도 한패라면 더더욱 현실성이 없는데. 일반인일지 모르잖아. 이 동료라는 사람이 중고 대학에서 연극 서클이었을지도 모르잖아? 연극에서 요구되는 연기와 타인을 속이기 위한 연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극장형 사기가 아닌 이상 기술을 익힐 기회가 없어. 사기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글쓴이 회사 사람이나 어머니를 속여서 얻을 이익이 전혀 없잖아. 이게 추리소설이라면 글쓴이의 동료와 기억 상실인 사람이 형제고 형이 실종이나 죽은 척해서 행방을 감춘 후 동생의 이름을 빌려 글쓴이 회사에 취직. 다시 행방을 감춘 시점에서 동생이 발견된 거다.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겠는데? 현실은 소설보다 기이하다. 화차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쓰레를 낭독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그 화차의 내용과 오버랩이 돼가지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다음 괴담이고요. 이번에는 짧은 레딧 괴담입니다. 우리 집의 옷장이 욕실로 변했어요. 글리치 인 더 매트릭스. 현실에서 버그가 난 것 같은 상황을 올리는 서브레딧.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진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 2명이 있는 아주 작은 공동, 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복도를 마주보면 오른쪽에 침실 2개, 왼쪽에 침실 하나, 그리고 복도 끝에 마주보고 있는 옷장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침실은 옷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룸메이트는 항상 저와 다른 룸메이트가 방에 있던 것처럼 욕실 대신 옷장을 받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 옷장에는 제 옷, 선물, 기념품 등 여러가지 물품을 넣었습니다. 오늘 집에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 옷장에서 옷을 좀 치우러 왔는데 문을 열고 보니 거기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떠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이곳을 임대한 곳이라 장난으로도 집에 이런 공사를 했을 리가 없어요. 룸메이트들은 항상 그곳이 화장실이었다면서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 옷장에 기억에 남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옷장에 있던 물건들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비참한 기분으로 토라져 있었어요. 그 화장실은 불과 3일 전만 해도 옷장이었죠.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정말로 전문 상담가를 만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편집 10월 15일. 저는 뇌종양이 있습니다. 자, 다음 괴담입니다. 이번에도 레딧 괴담이고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인터뷰 기록 2010년 12월 12일. 저 여기 있기 싫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이 인터뷰는 녹음 중입니다. 저는 도니브룩 경찰서의 형사 짐 가비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저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요? 네.
좋아요. 당신은 시신 4구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그 다락방에서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려고요. 질문. 좋아.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용의자가 대답하지 않음. 왜 갑자기 입을 다물었지? 당신은 발언한 거지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좋아요. 그들이 했다는 질문이 뭔지 예시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럼 뭐가 있죠? 무슨 질문이 그래요? 그게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이에요. 그들이 죽기 전에요. 용의자 대답하지 않음. 그들은 왜 당신에게 질문을 하러 온 겁니까? 제가 대답을 하니까요. 무슨 대답을 하는데요? 뭐든지요. 제발요, 형사님. 전 그 일에 책임이 없어요. 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뭐든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무슨 질문이든 하면 전 대답을 해요. 왜죠? 그래야 하니까요. 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신문도 더 수월했겠네요. 용의자 대답하지 않음. 그래서 뭐 당신은 구루 같은 건가? 델포이의 신탁이라도 돼? 아니요. 구루는 힌두교, 불교 등에서 스승,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현자, 선지자, 영적 스승을 뜻함. 델포이의 신탁. 고대 그리스에서 신의 계시를 전한다고 여겨진 예언자. 그럼 다음 주 복권 번호도 말해줄 수 있겠나? 18, 20, 32, 33, 35, 44, 15. 하! 웃기는군. 그래서 그 방문자들 누가 죽인 건지 아나? 그들은 살자 했어요. 왜? 제 대답을 들어서요. 좋아, 정확히 합시다. 그들이 당신에게 뭘 물어봤죠? 제 이름이 뭐죠? 제 딸은 지금 어디 살죠? 사업이 성공할까요? 아니라니, 왜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잠깐.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다락방에 살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질문을 하게 한다는 겁니까? 전 아무도 부른 적 없어요. 그들이 절 찾아낸 거예요. 좋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물으면 당신은 대답을 해야겠군요. 용의자 대답하지 않음. 젠장. 그 사람들 이름이 뭡니까? 존 패드릭, 레나 쇼, 브라이언 머레이, 조지 캐스터. 그래서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신이 묻기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제발 절. 그래, 잘난 척은. 그럼 내 아내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할 건데? 제인 가비. 제발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카드 한 장을 생각하고 있어. 뭐지? 다이아몬드 4. 다음은 클럽 에이스. 지금은 카드 3장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 뭐지? 스페이드 7, 하트 9, 우노의 드로우 4. 가비 형사 일어남. 속임수를 쓰는 건가? 아니요. 제발 보내주세요. 카비 형사님. 가비 형사 앉음. 내 어릴 적 상상 친구 이름은 뭐였지? 월터. 내가 잃어버린 사진 상자가 있는데 어디 있지? 당신 아버지네 집 보일러 위쪽이요. 제발. 3년 전에 마라 케이니를 납치한 건 누구지? 그 애 새엄마요. 10초간 침묵. 제이는 편하게 죽었나? 네. 가비 형사님 제발.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의미로는요? 그럼 정말 천국에 있다는 건가? 아니요. 5초간 침묵. 그럼 뭐가 있죠? 이번 레딧 괴담은 진짜 짧고 굵었다. 천국에 있다는 건가? 라고 물어보고 그 신문을 받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5초간 침묵 후에 형사가 그럼 뭐가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후에는 없어.
그렇다면 죽었다는 거 아닐까요? 와, 이번 레딧 괴담은 짧고 굵었습니다. 오랜만에 레딧 두 줄 괴담을 좀 가져왔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양수가 터진 순간 그녀는 그만 물을 밟고 미끄러져 부엌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된 그녀는 자신이 키우던 세인트 버나드가 다리 사이에서 흘러나온 노르스름하고 게을다랗게 생긴 물체를 물고 터그놀이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 남은 소원으로 난 지니에게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빌었지. 나 말이야. 예전엔 고래 소리 들으면서 자는 게 취미였거든. 근데 못 참고 가지고 있던 DVD를 다 태워버렸어. 그도 그럴 게 놈들이 울부짖으며 짓거리던 말들은 그 심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었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 경고. 절대 그곳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말 것. 보이지 않는 순간을 노려 움직이는 개체. 누가 장난쳐 놓은 거겠지? 손끝으로 더듬거리며 점자들을 마저 읽어내려 가던 난 작게 중얼거렸다. 아, 절대 그곳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시구나. 네 번째 이야기. 비로소 남편의 몸과 호환이 되는 성기 기증자를 찾은 이후로 부부의 성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죠. 정말 최고라니까요. 오토바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에 저희 부부를 지탱해주고 또 이어주고 있는 건 그것뿐이니 말이에요. 아들의 성기를 아버지가 인식을 한 건가? 다섯 번째 이야기. 님들, 이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거울에 내 모습 비추는 속도가 원래 이렇게 겁나 느려요? 여섯 번째 이야기. 당신의 시간 10년을 제게 주십시오. 그 대가로 $10,000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거래를 마치고 집에 들뜬 마음으로 돌아온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은 거실에 있던 아내가 차갑게 식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다급하게 어디론가 통화하고 있던 광경이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개쩐다. 형이 쓰던 러브땡 발견함.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쓰려고 바람 넣는 중. 잠깐. 여기 위에 똑같이 마커로 그려놓은 것들. 이거 내 문신 아니야? 형이 게이였던 거야? 여덟 번째 이야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아내와 단둘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당장 오늘만 해도 벌써 20번째 점심을 받고 있단 거지. 그리고 뇌졸중을 앓고 있는 난 급식 튜브에 음식을 또 채워 넣는 그녀에게 그만하라는 말은커녕 손 하나 까딱도 못하는 신세고 말이야. 아홉 번째 이야기. 그날 밤 친구의 쌍둥이 자매가 죽어 그녀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였을까 내게 섹스를 제안했고 나는 수락했다. 정사가 끝난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왔다. 분리수술이 무사히 끝나면 또 할까? 열 번째 이야기. 자기야, 어디 갔었어? 우리 딸이 처음으로 말하는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이야. 그는 아기를 안은 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의 피에 젖은 손가락이 마치 혓바닥처럼 아기의 입속에서 튀어나오는 광경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엄마는 바람둥이야. 거짓말쟁이. 애기 죽이고 머리랑 몸을 분리한 다음에 그 머리 쪽에 손가락을 놓고 에얼리언처럼 입 밖으로 내민 거야? 손가락을? 극혐. 11번째 이야기. 저는 선천적으로 끔찍한 수준의 더듬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 누구도 이런 제대로 봐주지 않았었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또 다정해서 분명 괜찮을 거예요. 두근거리는 첫 경험을 준비하며
그녀가 침대에 누웠을 때 세이브 워드는 히포포탐 몬스트로세스의 클리페달리오포비아야. 자기. 히포포탐 몬스트로세스 퀴페달리오포비아란 길이가 긴 단어 공포증, 문자 그대로 길이가 긴 단어에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이며 환자들은 이 단어 역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아, 또 어렵다. 12번째 이야기. 어릴 적 할아버지가 나무 의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나 잘 만드셨는지 감탄이 다 나올 정도였지. 이 정도 튼튼함이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길이야. 그 후로 수십 년을 다락방에서 먼지만 뒤집어 썼던 놈이지만 확실히 말 그대로였어. 내가 올라가 목에 밧줄까지 거는 순간에도 삐걱대는 소리 하나 안 나더라고. 13번째 이야기는 심한 욕설이 들어있습니다. 혹시라도 욕설을 듣기 싫으신 분은 1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13번째 이야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께선 점점 더 삶의 의욕을 잃어가셨고 끝내 내 전화조차 받지 않게 되셨다. 어쩔 수 없이 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씨발 애미 따라서 똑같이 관짝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내 전화 좀 쳐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야만 했었다.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해. 미친놈인가봐. 14번째 이야기. 남친이랑 영통으로 야한 짓 하는 거 최고. 아직 끊고 싶지 않은데 아쉽다. 좀만 더 틀어놓을까?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돈으로 다음 리캡 받겠습니다. 미친놈이네 이거. 사실 남친이 여친이랑 영통하면서 야한 짓 하는 걸 방송에 송출하고 있었구나. 15번째 이야기. 어렸을 때 가족이랑 같이 다니던 교회에 예수상이 있었거든. 너무 사실적으로 생겨서 그랬나? 좀 무서웠었어. 머리에 씌어진 면류관 하며 그 위로 보이는 발에 박힌 목까지도 생생했달까? 16번째 이야기. 사신이 나타났던 날 나는 제안을 했고 사신은 내가 10억까지 정확히 세는데 성공한다면 그때 나를 데려가라 라는 조건을 수락하고 떠났지. 얼마나 또 많이 세고 또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 일단 300년 전에 소행성이 떨어져 하늘이 텅 비어버린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10억을 초로만 계산해도 대략적으로 31년의 시간이 나온답니다. 17. 17번째 이야기. 빌리 보렴. 버디는 중성화 수술 받고 나선 훨씬 얌전해지고 공격성도 줄었잖니? 동물병원에서 돌아온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칼을 손에 쥐고 잠에 드신 아빠 방으로 향했죠. 빌리야, 동생이 필요 없는 거니? 18번째 이야기. 그녀는 주사기 바늘을 빼놓고는 부디 헤로인이 지독한 금단 증상을 가라앉혀 주길 바랬다. 고통이 너무 심했던 탓일까? 그녀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안에서 발로 차는 듯한 환통이 느껴질 정도였다. 19번째 이야기. 내 딸은 다리가 2개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제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겠어. 20번째 이야기. 배가 침몰할 때 떨어져 나온 문짝 하나가 내 구명줄이 될 줄이야. 정말 신의 가호라고나 할까? 뭔가가 자꾸 주기적으로 문의 반대편에서 노크를 3번 하고는 손잡이를 돌리려 해. 무서워. 21번째 이야기. 난 잼민이 시절 때부터 인터넷에 접속하기 전엔 반드시 웹캠이 제대로 가려져 있는지부터 2번 확인하는 습관을 배웠지. 넌 아닌 모양이다. 22번째 이야기. 정확히 8분하고도 27초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틀렸다며 환호를 하고 축제를 벌였다니까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잠시 잊고 있던 거죠. 23번째 이야기. 4살 배기 아들이 실종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었습니다. 아내와 전 결국 방을 정리하기로 합의했죠. 정말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옷장문을 밀었던 그 순간 그 안에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두 개의 눈동자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4번째 이야기. 아이고 모르겠다. 아빠가 졌어. 항복. 그래서 키가 2m에 회색 피부인데다 얼굴도 없는 게 뭐야 아들? 그런 게 있어? 실은 나도 잘 몰라. 근데 아빠 바로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 25번째 이야기.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자세한 디테일을 더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희생양의 주소, 사용한 흉기, 심지어는 그녀가 완전히 움직임을 멎을 때까지 얼마나 경련이 일며 떨었는지까지 말이죠. 그때 칸막이 너머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신부님? 곧 고해성사 시작할 겁니다. 신부는 짧게 아멘 이라 답한 뒤 칸막이를 열고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원문에서는 같은 파더를 썼는데 한쪽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파더이며 아래는 일반적인 가톨릭의 신부를 뜻하는 파더입니다. 이 살인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파더로 얘기를 했는데 고해실 안에 있던 건 신부님인 파더가 앉아 있었네요. 26번째 이야기. 저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몇 달 전에 어떤 남자에게 잡혀서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나는 사슬에 묶여있던 그녀의 다리를 타고 흐르는 피를 무덤덤하게 바라보며 삽을 집어들었다. 아, 너구나. 그동안 내 남편이랑 붙어먹고 있던 쌍년이. 27번째 이야기. 내가 몸값을 지불했을 때 납치범들은 약속대로 딸의 모습이 담긴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다. 영상 속 딸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안녕 아빠. 있잖아. 내 장기는 이미 몽땅 적출되었고 남은 건 이 딥페이크 영상뿐이래. 야 이건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야 이건 진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없는 기가. 28번째 이야기. 소녀는 왜 도시에 붙여온 아이들과는 어울려 놀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어느 날 몰래 빠져나온 아이는 도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수영을 하러 갔죠. 그날 밤 아이는 불타는 십자가의 불길 아래 나무에 축 늘어져 매달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9번째 이야기. 제 을붓딸은요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유난히도 비눗방울을 좋아하곤 했죠. 그래서일까 제가 공들며 만들어준 방울방울들이 정맥 주사를 통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아이는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30번째 이야기. 제 딸아이는 웃으며 다가와 팔다리가 절단되고 입이 깨매어진 모습의 여자를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그림을 돌려주며 말했죠. 지하에 가서 엄마한테도 보여드려. 분명 기뻐하실 거야. 31번째 이야기. 아직 한밤중에 딸아이가 귀여우듯 다가와서는 제게 아기였을 때처럼 안아달라 부탁했죠.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땐 이미 딸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제 발 밑으로 빈 옥시코돈 병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옥시코돈이란 강한 보약성 진통제라고 하네요. 32번째 이야기. 잠든 우리 아가가 생각나서 확인하러 갔었는데 그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면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모습에 안도하며 다시 돌아갔죠. 그건 숨쉬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일주일간 필러 땡에 취해 있던 사이에 쥐들이 그 안에서 둥지를 틀고. 33번째 이야기. 공원에서 딸이 그네를 타며 해맑게 웃던 모습을 바라보던 남자는 곧 총구를 자신의 입안에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가 거실 바닥에 온몸이 마비된 채 쓰러진 이후에도 딸의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가 틀어놓았던 패밀리 비디오가 아직 재생 중이었기에. 35번째 이야기. 역시 아내에게 시술을 시켜두길 잘했어. 이렇게나 피부가 탱탱하고 단단해질 줄이야.
진짜 방부 처리하길 잘했다니까. 36번째 이야기. 이제 제게 남은 거라곤 한 장의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AI에게 어머니의 사진을 넘겨주었습니다. 절 사랑해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도 영상도 이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세제 광고 속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던 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8번째 이야기. 폰에 딸아이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온 걸 확인하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여보세요? 라는 제 말에도 침묵이 이어지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이런 식으로 연락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 이 번호가 아빠라고 저장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38번째 이야기. 제 딸을 납치한 납치범들에게 저희 집은 가난하여 도저히 몸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놈들은 이미 지불되었다면서 곧 아이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죠. 다음날 아침 집 앞 잔디밭에 엎드려 있던 딸을 발견한 저는 놈들이 장기를 꺼내간 자리를 꿰매는 수고조차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39번째 이야기. 그게 실은 최근에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있는 모습을 보는 것에 흥분하는 성벽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지 뭡니까? 아내가 우아한 손놀림으로 남자들의 배를 갈라내는 모습이라던가 그게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장기를 뜯어낼 때 저를 바라보는 강렬한 눈빛은 또 어떻고요? 41번째 이야기.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뭐야. 웬 이상한 남자가 날 계속 많이 쳐다보대?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곤란하던 차에 그냥 관심도 없고 이미 데이트 중이라 말하려 했지. 저 실례지만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당신이랑 같이 있던 남자 술에 뭔가 타는 걸 봤습니다. 자기, 우리 아이 하나 더 갖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도중 아내가 제 귀에 부드럽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쪽 다른 아이들의 무덤을 힐끗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래, 대신 이번엔 화 좀 삭히겠다 약속해줘. 43번째 이야기. 급한 대로 술을 훔쳐 마시게 되어 그 여자한테는 좀 미안하게 됐다만 어쩔 수 없잖아. 알코올 중독 때문에 금단 증상이 올라오고 있었으니 말이야. 그나저나 그 여자 보기와는 다르게 꽤나 센 술을 주문했던 모양이더라고. 차 안에서 그대로 뻗어서 잠깐 정신까지 나가버렸었다니까. 44번째 이야기.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몇 주째 거슬렸는지 모르겠다. 시야 한 구석에 자꾸 머리카락 하나가 걸쳐져 있길래 있는 힘껏 확 잡아당겨버렸지. 의사 말로는 그게 머리카락의 반대편 끝이 시신경에 감겨져 있던 바람에 당기는 순간 단두대처럼 작용해버렸고 그대로. 45번째 이야기. 엄마, 저게 뭐예요? 소녀는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ABC라는 이름의 오래된 타가소 간판 옆을 지나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거? 예전엔 벌, B라 불렀던 거란다. 소녀의 엄마는 딸아이가 쓰고 있던 호흡기 위에 내려앉아 있는 모래를 닦아내주며 답했습니다. 46번째 이야기. 그녀의 부모님들이 온 방을 뒤져 날카로운 물건들을 모두 치워버리자 그녀는 홀로 침대에 걸터앉아 팔뚝에 남아있던 상처들을 꾹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딱지가 앉아버린 상처들의 안을 벌려 다시 피가 날 정도로 짜내던 그녀는 그 안에 몰래 숨겨두었던 행운의 면도날을 꺼내들었습니다. 47번째 이야기. 아내가 제 상사와 바람을 피운 걸 알아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실은 그 남자의 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개자식만은 반드시 죽이겠노라 맹세했었죠. 아내가 유모차에서 놈을 들어 올리는 순간만을 숨지게 기다렸습니다. 48번째 이야기. 오헐, 뭐야 그거? 애인한테 받은 거? 부럽다야. 제 앞으로 빨간 장미 12송이가 담긴 부케가 배달되자 새 직장 동료가 다가와
장미를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부캐에 동본된 메모에 적힌 전 애인의 이름을 읽고 그만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찾았다. 49번째 이야기. 형이 게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부모님들께선 형에게 강제로 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보내버리셨습니다. 대체 뭐가? 아니 그보다 뭘 전환시킨 건가요? 치아도 너무 많고 눈들도 너무 많아서 형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컨버션 테라피, 동성, 양성애자인 사람을 다시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목적을 가진 치료법. 50번째 이야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성범죄자들에게 최소 종신형 및 강제 불임 시설과 강제 노동, 그리고 합법적 고문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정부에서는 그 성범죄자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예정입니다. 51번째 이야기. 남자는 아내가 영매를 통해 죽은 딸과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을 거절하며 말했다. 제발, 그런 건 다 헛소리의 미신이라고. 아내가 돌아온 뒤, 뒤에서 들려오는 리볼버 소리에 남자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여보, 나 드디어 우리 딸이 왜 살자 했는지 알아냈어. 52번째 이야기. 아내가 전화기를 들어 페퍼로니 피자를 주문하려 하자 곧바로 권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쓰러진 몸이 일그러지며 본래의 형체로 돌아가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평생 비건으로 살아온 아내에게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죠. 53번째 이야기. 하지만 전 죽고 싶지 않다고요. 그 납치범 새끼가 자신이 믿는 신은 자발적인 재물만 받아들인다는 미친 소리를 말했을 때 난 흐느끼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지. 아직은 그렇겠지. 그러자 납치범은 그렇게 답하고는 공구 상자에서 펜치를 꺼내 들었어. 54번째 이야기.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엄마는 날 놓으려 하지 않으셨고 아빠는 엄마의 팔을 부러뜨려 버렸어. 아빠는 곧이어 언니도 구하려 했는데 엄마가 그 전에 더 빨리 뛰어내리시는 바람에.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줄 괴담을 읽었네요. 좋았습니다. 자, 오늘 방과 후 여우 괴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일본 괴담보다는 레딧 괴담을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과 후 괴담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과 후 괴담부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다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선배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재밌는 괴담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괴담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우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괴담부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커트!